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셔요. 아니다, 내 목숨은 내가 잘 안다. 강수야, 이 나라를 위해 검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허나 강수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식을 줄을 몰랐지요. 강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아버지의 시신 앞에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외척들이 권세를 쥐고 흔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 일은 돌보지 않고 가렴주구만 일삼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각처에서 도적대가 들끓었지요.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칼잡이 검계의 무리였습니다. 종사관 날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젯밤 검계가 조은선을 습격했다. 이제부터 놈들의 뒤를 쫓을 것이니 모두 단단히 준비하거라. 종사관과 포교 기뭍은 포졸 30명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강을 따라 흘러가며 검계가 빼앗은 조은선을 뒤쫓았지요. 포졸들이 활을 쏘며 검계의 배에 접근하였습니다. 기습을 당한 검계의 무리들은 허둥대며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이윽고 포졸들이 배에 올라타니 검계는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지요. 그러나 검계의 수고에 대나찰만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나찰 내 이놈 무릎을 꿇고 오라를 바꿔라. 김포교 저자를 붙잡아라. 알겠습니다, 종사관 날이. 너희 열은 나를 따르라. 기뭍은 부하 10명을 이끌고 대나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대나찰의 검은 번개처럼 날렵하였지요. 포졸들의 창검이 닿기도 전에 모조리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결국 10명의 부하가 모두 쓰러졌지요. 니깟 것들이 내 상대가 될성 싶으냐. 네 놈은 내가 반드시 잡을 것이다. 배 위에는 기뭍과 대나찰만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향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번의 검격이 오가고 한순간 기뭍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대나찰의 검이 기뭍의 오른팔을 베어낸 것이었습니다. 기뭍의 팔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졌지요. 하하하, 결국 니놈도 내 칼을 피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대나찰의 웃음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머리부터 반쪽이 나며 고꾸라졌지요. 기뭍이 대나찰의 검을 피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김포교 버텨라. 자네가 이겼다. 그제야 종사관이 달려와 기뭍을 부축했습니다. 기뭍은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사관은 포졸들에게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검계를 토벌했다. 승리의 함성을 지르거라. 포졸들은 일제히 칼을 하늘로 치켜들며 승리의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포졸들은 검계의 배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이제껏 강을 떠돌며 악명을 떨치던 검계의 끝을 알렸습니다. 포졸들은 배 곳곳에 불을 붙이며 검계의 잔당이 남아있지 않은지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교 날이, 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요. 뭐라? 아기가 이곳에 있다고? 여기에 대체 왜 아기가 있는 것이냐? 기뭍은 곧장 불타는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선실 안에는 불길이 번지고 있었고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기뭍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어린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기뭍은 고민할 겨를도 없이 아기를 품에 안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포졸들은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포교나리, 이 아이를 어쩐단 말입니까요? 글쎄다. 보아하니 대나찰의 아이인 듯한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김율은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사관 나리, 이 아이를 어찌할까요? 자네가 구해왔으니 자네가 알아서 하게나. 김율은 난감한 표정으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울음을 그친 아기가 김율을 향해 방긋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율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결국 김율은 아기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니, 웬 아기를 데려온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소. 김율은 난감한 얼굴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 눈빛 좀 보세요. 참 곱고 예쁘네요. 아내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율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아이를 원했으나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아내는 마치 자신의 친자식을 아는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기가 마음에 드시오. 마음에 들고 말고요. 이렇게 귀한 아이가 우리 품에 온 것이 분명 하늘의 뜻이지 않겠어요.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든 우리 아이로 삼으면 안 되겠어요? 당신만 좋다면 그렇게 합시다. 강물 위에서 만난 아이니 강수라 부르면 어떻겠소? 참 맑고 좋은 이름이군요. 강처럼 굳세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날부터 아기는 강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강수라고 부르며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율은 포도청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수는 방긋방긋 웃으며 김율을 반겨주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강수가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은 모두 읽었어요. 뭐라고? 어린 네가 그 어려운 책을 다 읽었다고? 네, 그런데 병법서랑 검술 교본들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병법과 검술 교본? 아니, 어찌 그런 책들이 재미있단 말이냐? 어린 강수는 김율의 말에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책들은 다 읽고 나니 더 읽을 게 없어서 봤는데 그 어떤 책보다도 재미있었어요. 허허, 그런 것보다는 유학경전을 더 읽어야 한다. 그래야 훗날 벼슬길에도 오를 수 있느니라. 그러나 강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버지. 사서삼경보다 병법과 무예서가 더 재미있어요. 그리고 제게도 검술을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네가 검술을 배우겠다고? 그것은 안 될 말이다. 김율은 깜짝 놀라 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특하던 강수가 무예를 배우겠다고 고집을 부릴 줄은 몰랐습니다. 김율은 강수에게 흐르는 대나찰의 핏줄이 마음에 걸렸지요. 그래서 강수를 평범한 선비로 키우고 싶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강수는 병법과 검술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강수야, 무술을 배우더라도 일단 글과 예를 알아야 제대로 된 무사가 될 수 있단다.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그 후로 김율은 강수에게 무술뿐 아니라 글 공부와 사군자도 가르쳤습니다. 강수는 뭐든지 곧잘 따라 했지요. 허나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역시 무술과 병법이었답니다. 그렇게 또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강수는 19이 되었습니다. 이제 강수는 당당한 청년 무사가 되었지요. 무술을 견준다면 한양의 또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답니다. 이제 슬슬 묵과를 봐야겠구나. 내 반드시 아버님의 뒤를 이어 뛰어난 군관이 되리라. 그해 한양에는 검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전히 소탕된 줄 알았던 그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지요. 검계의 무리는 어둠 속에서 신출귀몰하였습니다.
무공이 뛰어난 그들은 한밤중 담장을 넘어가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검계의 이름이 다시 퍼지자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하여 밤에는 외출을 삼가고 일찍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검계의 부활의 조정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대신들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고민했지만 검계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포도청에서도 검계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계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김율의 집 담장 너머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으로 뛰어든 무사들은 일제히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김포교, 검계는 결코 복수를 잊지 않는다. 17년 전에 빚을 받으러 왔으니 각오해라. 김율은 눈을 번쩍 뜨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결국 올 것이 왔구나. 검계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김율은 이에 맞섰지요. 한쪽 팔이 없었지만 김율의 검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점점 더 쓰러지는 무사들이 늘어만 갔답니다. 그러자 키가 큰 무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라. 내가 상대하겠다. 자네는 누구인가? 새로이 검계를 이끄는 자가 바로 나다. 사람들은 나를 흑검이라고 부르지. 검과 검이 부딪혔지요. 그러나 한 팔이 자유롭지 못한 김율에게 흑검은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결국 흑검의 칼날이 번뜩이며 김율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김율은 피를 토하며 무너졌습니다. 하필 그때 강수는 종사관의 저택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헌대집이 있는 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서둘러 달려가 보니 마당 한가운데 아버지 김율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셔요. 강수는 달려가 쓰러진 김율을 부축했습니다. 강수야, 검계를 막아야 한다. 강수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그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윽고 김율의 숨이 완전히 멎고 말았지요. 그 순간 강수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검계놈들,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그리하여 강수는 검계를 퇴치하기 위해 나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강수는 최근 검계에게 살해당한 최대감집을 찾아갔지요. 집안의 재물은 손 하나 대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재물을 노린 것이 아니었군요. 죽은 대감의 부인은 서류 한 뭉치 외엔 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서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말씀 감사합니다. 검계는 제가 기필코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는 정대감의 집을 나와서도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양 장터에서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살해된 대감은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다는 것이었지요. 강수는 걸음을 멈추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대감께서는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 분이 아니셨다. 그렇다고 재물을 노린 것도 아니고. 참으로 오리무중이구나. 검계의 의도를 알 수가 없으니. 강수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날이 저물자 강수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수야, 요즘 어딜 그렇게 다니느냐? 요즘 검계가 다시 활보하고 다닌다고 하지 않느냐? 조심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얘야, 바깥 양반이 그렇게 가신 이후로 나한테는 너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하거라. 난 너까지 위험한 일에 휘말릴까 걱정되어 밤에 잠도 오질 않는단다.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강수는 차마 검계를 쫓고 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수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검계의 손에 목숨을 잃은 대사헌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서였지요. 대사헌은 조정에서도 청렴결백한 대신으로 손꼽히던 분이었는데 과연 검계가 그를 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수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대사헌의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대사헌의 외동딸 문혜였습니다. 낯선 분이시군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검계의 뒤를 쫓고 있는 강수라고 합니다. 대감께서 검계에게 변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연유를 조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문혜는 강수를 집안에 들여보내 주었지요. 아버님을 죽인 자들을 잡으려 하신다면 저 또한 협조하고 싶습니다. 검계가 아버님을 살해하고 몇 가지 물건을 가져갔지요. 혹시 검계가 가져간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폐물 몇 점과 아버님께서 작성하시던 문서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문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최근 외척 세력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문을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외척들이 지나치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요. 허나 상소문이 사라지고 그 내용을 아는 분은 아버님뿐이니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지요. 강수는 머릿속에 불이 켜진 듯 하였습니다. 문혜의 말을 듣고 검계의 목적을 알 것 같았지요. 그렇다면 검계는 단순한 도적 무리가 아닙니다. 사라진 상소문이 외척 세력에 타격을 줄 내용이었다면 검계는 그들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검계의 배후에 외척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허나 거대한 세력의 비호 없이 어찌 그들이 설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문혜는 강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보니 평범한 무인이 아니시군요. 통찰력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동안 문혜가 보아온 무사들은 하나같이 검술에만 매진한 무인들이었습니다. 무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생각이 단순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러나 강수는 달랐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하여 무사님께 청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무사님과 힘을 합쳐 검계를 쫓고 해주셔요. 아버지의 죽음 뒤의 배후를 꼭 밝혀내고 싶으니까요. 뜻밖이군요. 부잣집 교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강수도 당돌한 문혜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다음 날부터 검계를 같이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검계는 강력한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검계가 살해한 대상은 대부분 양반들이었습니다. 허나 재물은 거의 잃지 않았지요. 반면 그분들 중 상당수가 제 아버님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설마? 네, 이분들은 모두 아버님께서 추진하시던 외척 견제 방안과 관련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외척 세력의 입맛대로 검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계의 진짜 배우는 외척 세력이겠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검계가 이토록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포위망을 귀신같이 빠져나가며 포도청조차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문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외척 세력을 조사해야 하겠습니다. 분명 그들이 검계와 내통하고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겁도 없이 외척 세력의 뒤를 캐기 시작하였지요. 강수는 보면 볼수록 문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사인 자신도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문혜는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여 강수는 문혜가 점점 더 믿음직스러웠지요. 거기다 문혜의 미모 또한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곱고 단아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지닌 눈빛은 여느 교수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강수는 문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있었지요. 그날 늦은 오후 문혜와 헤어진 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지방에 좀 다녀오려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어디를 다녀오겠다는 것이냐? 검계의 흔적을 더 찾아보려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수야, 그것만은 아니 된다. 검계란 놈들은 무자비한 자들이다. 네 아버지까지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너마저 위험에 빠진다면 나는 어찌 살아야 하느냐. 강수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머니, 검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놈들을 이대로 둔다면 아버님처럼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도 더는 강수를 말릴 수가 없었지요. 알겠다. 허나 조심 또 조심하거라. 이튿날 강수와 문혜는 외척 세력의 봉어지가 있는 남쪽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한참을 달렸지요.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고 주위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주막 같군요. 오늘 밤은 저곳에서 묵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여정에 지쳐 있던 터라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의 낭자는 이쪽에서 주무시지요. 저는 문 앞에서 자겠습니다. 바람이 찬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원래 이런 곳에서도 잘 잡니다. 잠자리에 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결에 뒤척이던 문혜는 문 앞에 앉아 있는 강수를 보았지요. 강수는 칼을 품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문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가 자신을 지켜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강수 무사님 주무시나요? 문혜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강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강수가 번뜩 눈을 떴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문혜를 제압하였지요. 문혜는 놀랄 새도 없이 그대로 바닥에 눌려버렸답니다. 강수는 깔아뭉갠 사람이 문혜임을 알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허나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답니다. 문혜 역시 굳어버렸지요. 허나 건장한 강수의 품에 갇히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선명하였지요. 미안하오. 저기 들이닥친 줄 알고. 아니어요. 강수 무사께서 앉은 채로 주무시길래 괜히 신경이 쓰여서. 강수도 문혜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연정이라고는 모르던 수총각, 수처녀였기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다음 날이 밝자 강수와 문혜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길을 걸어 두 사람은 외딴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조정의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외척 가문의 근거지였지요. 저곳이 바로 대대로 내려오는 외척 가문의 본거지입니다. 참으로 궁궐과 다름이 없구려. 둘은 골목에 몸을 숨긴 채 저택을 주시하였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요. 마침내 밤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말을 탄 선비 여러 명이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예사 인물들이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지려 하는구려. 안으로 들어가 살펴봐야겠소. 헌데 경비가 삼엄하여 좀처럼 기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강수 무사님 잠시만 뒤돌아 계십시오. 아니 어쩌려고 그러시오? 강수가 고개를 돌린 사이 문혜는 흙을 한 움큼 집어 얼굴에 발랐지요. 그러더니 치마 끝을 걷어 올려 허리춤에 묶고 손수건으로 머리를 감쌌답니다. 다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혜가 순식간에 일하러 온 시골아낙이 되었으니까요. 아니 문의 낭자가 어디 가셨소이까? 강수 무사님 농이 과하셔요. 아니요. 단정한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소. 무사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자신이 좀 생겼습니다. 문혜는 눈을 찡긋하였지요. 그럼 이제부터 저택에 들어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혜는 변장한 채 저택 안으로 숨어든 뒤 조용히 안차의 뒷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방 안에는 잘 차려입은 부인과 선비 하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주상께서는 확답을 내리셨소? 아직입니다. 하지만 왕후마마의 뜻은 곧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듣자 하니 대사헌과 몇몇 신하들이 우리를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들었소만. 그건 걱정 마십시오. 왕후께서 직접 검계를 시켜 그들을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다행이구려. 그럼 거사는 언제 시작할 것이오? 곧 전서구를 띄울 것이니 그때 사병을 몰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소. 그럼 조만간 다시.
대화를 마친 선비는 방을 나서더니 함께 말 타고 온 자들과 다시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문혜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검계를 시켜 아버지를 살해한 자가 정인 왕후였던 것이야. 외척의 정점에 선 정인 왕후는 사실 첫 번째 왕후가 아니었지요. 중전이었던 첫 번째 왕후가 병으로 죽은 뒤 주상이 두 번째로 들인 왕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 왕후의 소생인 왕세자를 갈아치우고 싶었지요. 하여 막강한 외척의 세력을 동원해 착착 거사를 준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정인 왕후의 소생이 왕세자가 되면 이 나라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어. 지금도 탐욕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데 왕세자의 생모가 되면 어디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인 왕후를 막아야 해. 검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문혜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고양이 같았습니다. 문혜는 부엌에서 기름을 찾아 저택 곳곳에 뿌렸지요. 그리고는 그대로 불을 당겼습니다. 저택은 화재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틈을 탄 문혜는 소리 없이 저택을 빠져나왔지요. 별일은 없었소이까?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것이오. 저는 괜찮습니다. 허나 검계의 배후에는 정인 왕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역시 그러하였구려. 그나저나 낭자는 참으로 놀랄 노자요. 어찌 여인의 몸으로 그런 대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오. 별거 아닙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요. 문혜는 강수를 뒤돌아보게 한 후 옷을 갈아입었지요. 강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또다시 단아하고 고운 규수의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한양으로 돌아가시지요. 거사가 시작되기 전에 검계를 막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둘은 한성판윤의 저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판윤은 외척 중에서도 정인 왕후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지요. 검계의 수괴가 숨어 있다면 그건 필시 판윤 대감의 저택이겠지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요. 오늘 밤 직접 들어가 봅시다. 밤이 깊어가자 강수와 문혜는 허리에 칼을 차고 머리에는 검은 두건을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저택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한성판윤의 집에는 무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지요. 허나 두 사람은 어둠을 이용해 재빠르게 안채로 이동하였습니다. 방 안에는 한성판윤과 검계의 수고의 흑검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강수와 문혜는 조용히 방 뒤편으로 이동해 틈 사이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래, 검계수 아들은 준비되었겠지? 예, 대감. 다들 눈에 띄지 않도록 도처에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왕세자를 갈아치울 것이다. 그때가 되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강수와 문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이옵니까? 닷새 안에 정인 왕후 마마께서 직접 명을 내리실 것이다. 그때까지 검계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 명 받들겠습니다. 문혜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왕세자를 폐위하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음모가 너무나도 확실해졌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너무 흥분한 문혜가 몸을 움직이다가 그만 실수로 옷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지요. 빠직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누구냐? 감히 내 집 안에서 엿듣는 자가 있단 말이냐? 잡아라! 검계 조직원들이 일제히 방 밖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강수는 문혜의 손목을 잡고 달렸지요. 발각된 강수와 문혜는 검계 조직원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놈들을 놓치지 마라. 검계는 명령이 떨어지자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쳐라! 칼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지요. 강수와 문혜는 한 몸처럼 움직이며 검계를 상대했습니다. 문혜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반격을 하였지요. 강수의 칼은 신들린 듯이 빨랐습니다.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검계 조직원들이 차례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검계는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강수와 문혜는 점점 더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지요. 한편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흑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수의 검법은 분명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움직임이었으니까요. 잠깐! 검계 조직원들이 한순간 멈칫하였지요. 흑검은 강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니놈은 도대체 누구냐? 이름을 밝힐 이유가 없소. 니놈의 검법, 그건 분명 대나찰 형님의 솜씨다. 강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때나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묘하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17년 전 네가 누구에게서 데려가졌는지 알고 있느냐? 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김율포교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어릴 적부터 김율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분명 대나찰 형님의 핏줄이다. 그분은 검계의 영웅이셨지.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지 마시오. 나는 포교 김율의 아들이다. 김율, 네가 아버지라 부른 그 자가 우리 두목을 죽이고 내 놈을 빼앗아 간 것이다. 그러니 이제 관군의 편을 들지 말고 내 진짜 아버지의 유지를 따르거라. 검계의 포위망이 좁혀져 왔지요. 강수의 검이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저택 대문이 박살이 나더니 한 무리의 포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기습을 당한 검계는 우왕좌왕했습니다. 놈들을 모두 베어버려라. 정신을 차린 강수와 문혜도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검계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무너졌답니다. 결국 흑검과 검계 조직원들은 모조리 붙잡히고 말았지요. 강수야, 무사하냐? 종사관 나리? 늦지 않아 다행이다. 종사관은 문혜가 보낸 서찰을 받고 지체 없이 병력을 몰아온 것입니다. 강수야, 저자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네 아버지는 김율 포교가 틀림없다. 포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던 흑검이 비웃었지요. 김율이 네 아버지가 아니라는 증거는 넘쳐난다. 내 얼굴에 흐르는 핏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헛소리 마라. 강수는 김율 포교의 아들이다. 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김율포교의 친아들일까요? 검계는 왜 자신이 대나찰의 핏줄이라 주장하는 걸까요? 검계를 포박하여 모두 포도청으로 압송하라. 검계 조직원들은 차례로 끌려갔고 흑검 역시 마지막까지 강수를 노려보며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강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요. 검계가 완전히 제압된 뒤 사건은 조정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주상의 엄명으로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지요. 검계와 결탁한 한성판유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참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정인 왕후 또한 폐위되어 사가로 유배되었답니다. 이로써 검계의 난은 막을 내리고 말았지요. 허나 가장 큰 공을 세운 강수는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강수를 아끼던 사람들은 그의 행방을 찾아 나섰지만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지요. 문혜도 여러 곳에 수소문했으나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갔습니다. 봄만 되면 문혜와 어머니는 돌아가신 김율 포교의 무덤을 찾았지요. 에휴, 어디에 있건 건강하기만 하면 좋으련만. 강수 무사님 돌아오셔요. 그때였습니다. 먼 길에서부터 걸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수 무사님? 그 순간 강수가 조용히 무덤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출신이 누구든 제 뜻을 세워준 분은 김율 포교였습니다. 제게 길을 가르쳐준 이도, 정의를 가르쳐준 이도 아버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김율 포교뿐입니다. 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눈물만 흘렸지요. 문혜의 눈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수는 무덤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답니다. 아버님,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강수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든 종사관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승진하여 지휘근부사가 되었지요. 돌아와 주어 다행이다. 네가 어디에 있든 내 길을 찾고 돌아올 줄 알았다. 그간 문혜 낭자가 널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그때 문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강수도 문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강수 무사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종사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필요 없다. 내가 너희 혼례를 직접 주관하겠다. 나리께서 직접 말씀이십니까? 당연하다. 너희 두 사람도 이제는 행복할 차례 아니겠느냐. 강수와 문혜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여 강수와 문혜는 지휘금부사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례식 날 작은 기와집 마당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양의 수많은 대신들도 축하를 하러 찾아왔지요. 강수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혼방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방 안에서 강수는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런데 문혜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수 무사님, 아니 이제는 서방님이라 불러야겠네요. 그렇소이다 부인. 문혜는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띄었답니다. 그런데 서방님, 지난번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 말이오? 강수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덮쳐 눌렀었지요. 그때는 거기서 끝났지만 이제는 끝까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수는 얼굴이 점점 더 붉어지더니 갑자기 문혜를 덮쳐 눌렀지요. 문혜는 깜짝 놀라다가 이내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이번엔 멈추시면 아니 됩니다. 어허, 이 강수는 두 번 망설이는 이가 아니오. 오늘 밤 아주 불을 내주겠소이다. 강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밤새도록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혜는 아주 자지러졌지요. 쑤실 때마다 타들어간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마침내 창밖에서 희미한 새벽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제 곁에서 영원히 떠나지 마셔요. 그럴 것이오. 이제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겠소. 그렇게 둘은 평생을 해로하였다고 합니다. 옛말에 삼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생, 현생, 내생을 걸쳐 맺어진 귀한 인연을 뜻하지요. 서로를 깊게 사랑하고 아낀 강수와 문혜에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